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해왔습니다. 바로 어제도 응급실로 실려온 72세 박모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몸이 붓더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이분의 콩팥 기능은 이미 정상의 1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콩팥병의 무서운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콩팥 질환을 앓고 있지만 무려 96%는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내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콩팥이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유독 부었다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시거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콩팥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8가지 위험 신호와 콩팥을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8가지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극단적인 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 투석 치료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치료비만 100만 원이 넘고 1년이면 12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지난달 제 외래에 오신 58세 김영희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현재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투석을 시작해야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병의 조기 발견,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붓는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밤사이 우리 몸의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몸에 쌓이면서 특히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얼굴 부위가 먼저 붓게 돼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이정남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네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거울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퉁퉁 불어서요. 이분 역시 초기 콩팥 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두 번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상 소변에도 약간의 거품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맥주 거품처럼 미세하고 조밀한 거품이 많이 생기고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백뇨는 콩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43세 회사원 박준호 씨는 이런 증상을 6개월간 무시했다가 결국 제 외래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품이 점점 많아지고 색깔도 진해져서 걱정이 됐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2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 생산이 줄어들어 빈혈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독성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게 됩니다. 네 번째, 소변량의 급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것 모두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하루 소변량이 400ml 이하로 떨어지거나 3리터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52세 김철수 씨는 갑자기 소변을 거의 안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며칠 후부터는 반대로 하루 종일 화장실만 들락날락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검사 결과 급성 콩팥 손상이 확인됐고 빠른 치료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5번째,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류입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밤에 소변을 농축해서 소변량을 줄이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농축 기능이 약해져서 밤에도 묽은 소변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죠. 6번째, 특별한 이유 없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속에 독성 물질들이 쌓이는데 이를 요독증이라고 해요. 이런 독성 물질들이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이나 팔다리에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68세 최순자 할머니는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피부과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야 콩팥 때문이란 걸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7번째, 식욕 부진과 메스꺼움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이 위장관을 자극해서 입맛을 잃게 하고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미식거리거나 구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째,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칼슘, 인,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들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 경련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요. 61세 장호성 씨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는데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콩팥 검사를 받고 나서야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따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증상들을 1년 넘게 방치했다가 결국 투석을 시작해야 했어요. 59세 윤미경 씨였는데 처음에는 몸이 좀 붓는 정도였는데 점점 숨도 차고 소변에 거품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죠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반면에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47세 김민준 씨는 아침에 얼굴이 붓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바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초기 콩팥 기능 저하가 발견됐지만 지금은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정상에 가깝게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콩팥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검증된 것들이에요. 첫 번째, 저염식 실천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높은 혈압은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예요. 이게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하루 10g이 넘어요. 거의 2배나 많이 먹고 있는 거죠. 특히 국물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 식문화 때문에 소금 섭취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염식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첫째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찌개를 먹을 때도 국물은 조금만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둘째로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치즈 같은 가공식품에는 정말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있거든요. 셋째로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마늘, 양파, 생강, 허브 등으로 맛을 내면 소금을 덜 써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64세 이영희 씨는 저염식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3개월 만에 혈압이 20이나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싱거워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음식 본래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물을 마실 때도 요령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에 한 잔씩,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55세 박정호 씨는 원래 물을 잘 안 마셨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하루 2리터씩 마시기 시작했더니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당뇨병과 고혈압 철저 관리입니다. 이 두 질환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압을 130에 80 이하로 관리해야 해요. 약물 복용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종화 할아버지는 20년간 당뇨병을 앓으셨는데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신 덕분에 지금까지 콩팥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계세요. 젊을 때부터 약을 빠뜨린 적이 없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어요. 덕분에 건강하게 손자들과 놀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노폐물을 콩팥이 처리해야 하거든요.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하루 0.8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해요.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48g 정도죠. 이미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시면 더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고단백 식품으로는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당량만 드시고 나머지는 채소나 곡류로 채우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죠. 또한 흡연은 콩팥병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투석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의 음주는 괜찮지만 과도한 음주는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남성은 하루 소주 2잔, 여성은 1잔 이하가 적당합니다. 제 환자 중 58세 정민수 씨는 하루 한 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웠는데 콩팥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금연에 성공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금연 3개월 후부터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범사 수치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섯 번째, 콩팥의 해로운 약물 피하기입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라고 불리는 NSAIDs는 주의해야 해요.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같은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두통이나 관절염 때문에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일부 항생제, 조영제, 한약제 등도 콩팥에 해로울 수 있으니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69세 최영자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5년간 거의 매일 드셨는데 결국 약물성 콩팥 손상이 생겼어요. 아팠을 때마다 약국에서 사서 먹었는데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약물을 중단하고 치료받으신 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일곱 번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콩팥 기능 유지에도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 4회, 하루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62세 김순희 씨는 당뇨병 진단받고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체중이 8kg 빠지고 당화혈색소도 9%에서 6.8%로 떨어졌어요. 덕분에 콩팥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덟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콩팥병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와 혈뇨 여부를 체크해야 해요. 건강한 분들은 1년에 한 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콩팥병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50세 이경호 씨는 아버지가 투석을 받으셨던 분인데 35세부터 매년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셨어요. 덕분에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미리미리 체크해서 다행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콩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죠. 하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국물 대신 건더기 먹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위험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정기적인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콩팥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